서울의 낡고 비좁은 한 골목 깊숙이. 김미숙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5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가녀리고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4시.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익숙한 듯 몸을 일으켰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작은 방에서 5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없이 쓰다듬으며 미숙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낡은 창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테이프 사이로 스산한 바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창밖에서는 재활용 수거 트럭의 굉음이 멀리서부터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이라기보다는 작은 공간에 불과한 그곳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작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어젯밤 남은 찬밥과 쉰 김치를 꺼내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잠든 아이들의 고난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손은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린 탓에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재봉 공장 일은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5아이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미숙은 낡은 양철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하루하루 모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딸랑거리는 동전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때울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문득 큰아들 준이의 낡은 외투에 머물렀다. 팔꿈치 부분이 해져 너덜거리는 외투는 지난 몇 년간 준이의 겨울을 지켜준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새 옷 한 벌 사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늦은 밤, 공장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늘 혼자였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낡은 창밖을 말없이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며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 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오래된 재봉틀처럼 삐걱거리며 반복될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다. 미숙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얼어붙은 손은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기며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생명체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상자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새끼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털이 다 젖어 떨고 있었고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미숙은 망설였다. 당장 자신과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보살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털 사이로 전해지는 작은 심장의 떨림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이들이 덮는 낡은 담요 중 가장 따뜻해 보이는 것을 꺼내 새끼 고양이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찬밥에 된장국을 조금 비벼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미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준이가 잠결에 눈을 떴다. 부스스한 머리로 엄마와 고양이를 바라보던 준이는 말없이 다가가 얇은 이불 하나를 더 가져와 고양이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녀는 작은 고양이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돌이는 그날부터 미숙의 5 아이들과 함께 낡은 집의 한 식구가 되었다. 미숙의 침대 밑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늘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남편의 사진과 함께 낡고 구겨진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 때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꿈꿨던 화려하고 독창적인 의상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찾아온 현실의 무게는 그녀의 꿈을 짓밟았고 스케치북은 그렇게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잊혀져 갔다. 가끔씩 몰래 스케치북을 꺼내 들여다볼 때면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열정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한편 큰아들 준이는 매일 밤 동생들이 잠든 후 낡은 책상에 앉아 헌책방에서 주워온 컴퓨터 서적들을 읽었다. 책장의 낡은 냄새는 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였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는 코딩 언어를 탐독했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혼자서 풀어냈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독학이었지만 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프로그래밍 지식을 흡수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코딩의 세계는 준이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낡은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그의 얼굴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 재능이 언젠가 가족을 위한 빛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의 이런 놀라운 재능은 가족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준이 자신만의 비밀이었다. 가끔 그는 밤늦게까지 코딩을 하다 잠들곤 했는데 꿈속에서 그의 코드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흘러갔다. 어느 날 미숙은 퇴근길에 현관문에 붙어있는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낡고해진 문패 위에 흰색 종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종이를 떼어냈다. 차가운 손끝으로 종이를 펼치자 시뻘건 글씨로 쓰인 임대료 인상 통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을 강타했다. 한 달 안에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협박과도 같은 통보였다. 미숙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세상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현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5 아이와 함께 겨우 지탱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미숙은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다.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동네 지인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모두가 제 살기 바쁜 세상에서 혼자 5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몇 안 되는 친구들마저도 그녀의 전화가 오면 피하기 바빴다. 미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불안한 듯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날 밤 설상가상으로 막내 지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작은 기침 소리가 멎지 않았다. 미숙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열을 식히며 밤새 간호했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결국 미숙은 지우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지우가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이며 당장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비는 미숙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어머니,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한마디는 미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미숙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앞이 캄캄했다. 월세 독촉과 아픈 아이의 병원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그녀의 삶을 조롱하듯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포기해야 할까,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하나, 머릿속에서 절망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잠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죽은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나무 상자 속 스케치북에 닿았다. 잊고 지냈던 꿈.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것 같던 열정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녀의 눈빛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다. 모성애는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미숙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공장에서는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고 새벽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며칠 밤낮을 새며 일한 탓에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아픈 지우의 얼굴이 눈에 밟혔고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미숙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 씨.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공장장의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미숙은 공장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삶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히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5 아이들의 무게는 준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준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눈물은 준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자신이 엄마를 대신해 이 무거운 짐을 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미숙이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며칠 뒤였다. 준이는 헌책방에서 얻어온 낡은 신문지 더미 속에서 구겨진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전단지에는 전국 고등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라는 큼지막한 글씨와 함께 대상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상금과 국내 유수의 IT 기업 입사 특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회가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기회라고 직감했다. 프로그래밍은 그가 밤마다 몰래 파고들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지만 이제는 그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날, 준이는 낡고 해진 교복을 입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휘황찬란한 건물과 번쩍이는 최신 장비들을 보며
준이는 위축감을 느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비싼 학원에서 나온 듯 말쑥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이미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휩쓴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김철수였다. 철수는 준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준이는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예선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모든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제지를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끙끙대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준이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뛰어난 직관과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빠르게 분석했고 머릿속에서 완벽한 코드를 그려냈다. 키보드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준이의 자리에서는 유독 빠르고 정확한 타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불과 15분 만에 모든 코딩을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주위에서는 아직 절반도 풀지 못한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준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모습에 몇몇 참가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중에는 김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준이의 압도적인 실력은 대회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젊은 대표인 이진우는 준이의 코딩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준이의 코드가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독창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저 나이에 저런 실력을 가진 아이라니 진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준이에게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재능의 빛을 보았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내가 찾던 인재일지도 몰라. 하지만 준이의 재능을 목격한 것은 진우뿐만이 아니었다. 김철수는 준이가 자신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준이의 낡은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를 경멸했고 이런 아이가 자신을 앞선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철수는 예선전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다. 김준이라는 애가 있어. 이번 대회 참가자인데 걔에 대해 전부 조사해. 학교부터 집안 환경까지 뭐든 좋으니 약점될 만한 걸 찾아내. 며칠 후 철수의 비서는 준이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어머니가 최근에 일자리까지 잃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철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대회 게시판에 준이가 과거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김준이라는 애. 예전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 돌리다 걸렸다던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애가 대회에 나와도 되나.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준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준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대회에서 자진 포기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이와 동시에 철수의 아버지는 대회 주최 측에 은밀히 연락하여 준이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결승전이 열리는 날, 준이는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센터에 위치한 대형 홀에 들어섰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펼쳐진 무대는 준이의 꿈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의 장소였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관중들의 얼굴이 비쳤고 그들의 기대와 호기심이 준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관중석에는 이진우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준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김철수와
그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철수는 준이를 향해 경멸적인 미소를 날렸다. 결승전 과제는 실시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개발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모든 참가자들은 최신 사양의 컴퓨터 앞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시작 신호를 기다렸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포착하고 있었다. 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컴퓨터가 자꾸만 삐걱거렸다. 마우스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키보드 입력도 늦어졌다. 준이는 재빨리 문제를 파악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컴퓨터 시스템에 작은 오류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김철수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다른 참가자들이 능숙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준이는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컴퓨터와 씨름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심사위원들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이는 외로웠다. 가족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집에서 TV를 통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은 준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막내 지우는 또다시 심하게 기침을 했다. 엄마는 준이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화면 속 아들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준아, 힘내렴. 시간은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준이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의 일부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는 김철수가 미리 심어놓은 악성 코드였다. 만약 이대로 제출한다면 준이의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분명 탈락할 터였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진우 대표는 준이의 모니터 화면을 보며 초조해했다. 준아, 시간이 없어 어떻게든 해내야 해. 그는 속으로 준이를 응원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밖에서는 철수의 신복들이 대회장 주변을 서성거리며 준이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준이가 실패할 것을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에 만족하며 준이를 노려봤다. 시계는 무정하게 똑딱거렸다. 9분, 8분, 준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의 희망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남은 시간은 단 2분. 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손상된 코드 전체를 고치려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신 준이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코드는 기존의 문제점을 우회하면서도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법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다녔다. 따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는 마치 준이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격렬했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에 없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밤마다 낡은 컴퓨터 앞에서 홀로 씨름하며 익혔던 모든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오직 이 순간에 쏟아부었다. 굶주리던 엄마의 눈물, 아픈 막내 동생의 기침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간은 30초를 남겨두고 있었다. 준이는 마지막 코드 한 줄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였다.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화면은 마침내 녹색의 성공 문구와 함께 완벽한 결과값을 띄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스템에 경고음이 울리고 대형 스크린의 김철수의 컴퓨터에서 준이의 코드에 고의적인 방해가 시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철수가 저지른 비열한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처음에는 준이의 성공에 대한 작은 웅성거림이 전부였다. 하지만 철수의 부정행위가 공개되자마자 대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특히 김철수의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할 말을 잃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내 준이를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이진우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준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집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미숙은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의 실력이 인정받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너무나도 벅찬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막내 지우는 침대에서 힘없이 기침하다가도 TV 속 형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준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수많은 시선과 환호 속에서 마침내 자신을 증명해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온 가족의 승리였고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대회 이후 김철수의 부정행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철수는 모든 대회에서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다니던 명문 고등학교에서도 퇴학당했다. 명망 높던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철수는 사회의 비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 역시 아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철수에게 조언하며 준이를 기만하려 했던 변호사도 결국 자격정지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뒤늦게 미숙과 준이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다. 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외면했지만 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한편 준이는 대회에서 우승하며 약속된 거액의 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진우 대표는 약속대로 준이에게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제안하는 파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다. 준이의 손에 들린 종이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오랜 굶주림과 서름을 끝낼 희망의 증표였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마법 같은 문서였다. 준이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진우 대표는 상금과는 별도로 준이가 원하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이가 뛰어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이는 가장 먼저 밀린 월세를 해결하고 아픈 막내 지우의 병원비를 냈다.
지우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준이는 이진우 대표의 도움을 받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아이들 각자의 방, 그리고 깨끗한 욕실까지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미숙은 새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한없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안정된 어느 저녁, 미숙과 준이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숙은 손에 쥔 계약서를 말없이 응시했다. 엄마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줄 줄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이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모든 건 엄마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는 그동안 엄마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미숙은 조용히 준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우리 가족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헌책방에서 주워온 책을 보며 몰래 코딩을 하는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가족을 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복도리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단잠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평화의 상징과도 같았다. 준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서울의 밤을 응시했다. 3년 후 준이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진우 대표의 회사에서 촉망받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했고 빛나는 재능과 성실함으로 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개발한 무료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경력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역경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미숙 역시 더 이상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련한 엄마가 아니었다. 준이의 도움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은 재봉 공방을 열었다. 그녀의 공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정성스럽고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주력했다. 매주 그녀의 공방에는 지역사회의 미혼모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찾아와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미숙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미숙은 공방 한 구석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막내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서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준이는 퇴근 후 종종 공방에 들러 엄마의 일을 돕거나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재봉틀의 기계적인 소리와 원단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어린 시절 엄마의 고단했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리곤 했다. 그날도 준이는 공방에 들러 엄마의 새로 들여놓은 재봉 기계를 점검해주고 있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미숙의 선행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다.
미숙은 겸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불행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난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타인을 돕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믿어준 아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미숙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기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공방 한쪽에서는 준이가 엄마의 이름을 딴 미숙의 꿈 자선기금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기금은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에게 IT 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을 해주기도 했다.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코딩의 기본을 알려주는 준이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다. 저녁 무렵 미숙의 가족은 새로 이사온 넓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 위에는 온갖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찬밥에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울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미숙은 그 소리에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난 후 준이는 미숙의 손을 잡고 거실 창가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수놓인 듯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숙은 준이에게 기대어 섰다. 준이는 엄마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엄마가 새로 그린 듯한 옷,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한 새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준이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최신 컴퓨터 옆에 엄마가 선물해준 낡고 작은 복도리 모양의 은색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강아지 복도리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마치 어린 시절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의 안식처였던 고양이 복도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미숙은 미소 지으며 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단함이 아닌 깊은 사랑과 만족감으로 빛났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난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흔적이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찬란한 봄을 맞이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밤하늘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